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보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큐넷에서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친 거 파쇄시켜버렸다든지. 아, 모르시는구나. 왜요라니요? 그거 엄청 큰 왜요라니요? 저도 모르죠. 그거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렇게 그런 걸 한 건데.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친 시험지의 답안지를 체크 안 하고 파쇄시켜 버렸죠. 예, 그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답안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파쇄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다시 칠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너무 어렵게 문제 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킬러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금 현가계수로 구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키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들거나 일부러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되면 실제로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왜요? 순서를 자르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절대평가 시험은 일부러 함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네. 저희들도 문제 풀다가 한두 문제 정도는 이거 왜 냈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으니까는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 좀 넘어가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렇게 문제 출제나 경향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해서 아마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되 적중백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문제에서 보편적인 걸 물어봐요.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금융론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집어서 물어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나올 수 있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왜요? 올 초에 문제가 됐었잖아. 그쵸? 연체율이 시중은행은 한 2, 3%대였는데 증권사들이 10%가 넘었죠. 증권사들이 PF 대출 해준 거예요. 건설사에다가.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소구할 수 있어 없어요? 소구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도미노 현상을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지? 그걸 배웠나? 이게 세법인가? 막 이런 느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몰라도 그래 맞죠? 알고 있어. 이런 눈빛을 보여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안한 눈빛 내가 더 불안해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적중백선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총론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총론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출제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총론을 어렵게 내요. 제가 대표적인 예였거든요. 1번에서 5번까지 꼭 한 문제씩 틀린 사람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번에서 3번까지 한 문제 틀린 사람들 꼭 있어요. 그거를 깨셔야 돼요. 한 번은. 근데 일부러 총론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박스형을 내거나 모두 몇 개인가를 고르는 거거나. 아시겠죠? 왜? 나올 부분은 뻔하거든. 복합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 토지 용어 정리, 또 뭐예요? 자연적 특성, 그리고 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이 무엇이 있는가. 요거 5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 나왔어요?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하나 더 더해주세요. 인접성까지. 그쵸? 그러면 부중성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뭐? 부동성. 그쵸? 3번째 영속성. 4번째는요 개별성. 이렇게가 있고 하나 더 더한다면 인접성 정도가 포함이 되겠죠.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몇 개인가라고 나왔어요. 이거 몇 개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이거? 풀어보셨으니까 답 몇 번이에요? 3번. 4개예요? 자, 잡으러 갑시다. 생산비 법칙 배제. 요거 특성 중에 무슨 특성이에요? 부증성. 그럼 맞네요. 일물이가의 법칙은 개별성. 됐죠? 3번째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세요. 이건 뭐예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이건 뭐예요? 영속성. 토지 공개념이에요. 무슨 성? 부증성. 수요와 공급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무슨 성? 부증성. 됐죠?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부동성이죠. 그럼 4개죠? 부증성 몇 개? 4개. 이렇게 하시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실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9시까지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9시까지 입실이에요. 차심 9시까지 입실인데 저는 모든 시험에 그렇게 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빨리 입실해요. 제가 쳤던 시험 중에서 제 수험장에 저보다 빨리 들어왔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늘 그랬어요. 그게 수능이든 모든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가장 빨리 가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기억이 나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기억나는데 그날 아침에 한 6시쯤 가가지고 갔는데 문이 닫혀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그 주변에 24시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어요. 다 이거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붙겠죠 당연히. 왜요? 아침에 공부하는 공부 제일 잘 돼요. 머리에 다 들어와요. 진짜 그래요. 아닐 것 같죠? 머리에 다 들어와요. 내가 9시 반부터 시험 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날 아침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기억나요 갑자기.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9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지를 좀 빨리 받을 거예요. 시험지를 빨리 받을 건데 파본이나 오탈자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지를 넘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아시겠죠? 시험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인데 9시 반 전에 시험지 이렇게 넘겨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톱으로 찍어요. 왜? 답이 보이는 문제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3문제인가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칠 때.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팁인 것 같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로 시간을 좀 아끼는 거. 사실 80문제를 100분에 푸는 거는 그다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실제 풀어보면요. 아시겠죠? 일단 계산 문제 다 제껴 놓을 거고 계산 문제 돌아왔는데 시간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개로서 3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틀린 거 맞죠? 됐어요? 자, 정착물이 없대요. 맞죠? 사법상의 권리도 없대요. 이거 뭔데요? 나지죠. 됐어요? 네, 1번 맞고요. 이게 헐벗을 낳자요. 헐벗을 낳자. 나체할 때. 그래서 옷을 안 입고 있고 집에서는 괜찮고 공법상 제약은 받아요? 공법상 제약은 받습니다. 아시겠죠?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밖에 나가시면은 공연음란죄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2번입니다. 택지죠? 요거 포인트는 뭐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 거기에 뭐 지을 건데? 주거, 상업, 공업 지을 거거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후보지입니다. 요 지문 처음 보실 거예요. 후보지에 대한 실제로 법제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사정 등을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 요것도 하나 읽어만 두세요. 아시겠죠? 빈지 많이 봤죠? 맞아요? 이게 빈자가 물가빈자예요. 물가빈자. 물가빈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대요. 빈지예요? 아니죠. 그 뭐예요? 포락지. 됐죠? 이거 포자가 재물포 할 때 포자예요. 항구 포자예요. 그래서 떨어졌다잖아요. 재물포, 인천 재물포 할 때 그 포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빈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빈지와 법지를 정리하고 가죠. 빈지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고 활용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활용실익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물가빈, 바닷가, 광안리, 해운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은 있죠. 법지는요? 소유권 있어요? 네. 활용실익은요? 이익은 없죠. 자, 여기서 문제. 비가 오면 무너지는 요 경사면이 법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대나 이런 걸 쌓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죠.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집이 하는 거예요? 아래 집이 하는 거예요? 위에 집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위에 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빈지와 법지를 잘 구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토지란 요거 한번 읽어두세요. 특수토지란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 사례가 희소해서 시장 가치에 측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법제처 지문상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충분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냈다고 해서 야 처음 보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법제처에 특수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의 답은 4번이었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였습니다. 3번입니다. 다중주택 나왔죠? 맞아요? 자, 백선이니까 파이널로 정리 한번 하시죠.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주택은요 단독과 뭘로 나뉘어요? 공동으로 나뉘어요. 자, 실제로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의 75%에서 80% 사이가 공동주택입니다.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유난히 없는. 그런데 이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이 4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독, 또 두 번째 뭐? 가구. 그쵸? 공간. 공간은 들어봤죠? 정부 고위 공직자에 사는 곳이 공간이에요. 단독은 한 세대에 하나가 사는 거고요. 우리는 무엇을 구분해요? 다중과 다가구를 구분해요. 공통점은 그거죠. 3층 이하, 660 이하. 맞죠? 단독이니까 3층 이하, 660 이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다중이든 다가구든 둘 다 뭐예요? 660 이하. 맞죠? 옛날에 우리 이걸 200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평 쓰면 안 되죠. 맞죠?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중과 다가구에서 특징을 한 가지만 잡아갑시다. 뭐냐면 다가구에 몇 세대 이하가 살아요? 19세대 이하가 살죠.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 이거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다가구 그쵸? 몇 세대? 19세대 그쵸? 이거 답이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 그죠? 맞죠? 19세대 그쵸? 다중은요 누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살아요? 학생 누가? 또는 누가? 종업원이에요? 아닌데요? 직장인인데요? 저 기숙사에 이거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학생이나 직장인이 사는 곳이 다중주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데 학생과 직장인이 보이면 다 중주택인 거고 19세대가 보이면 다가구인 거고 둘 다 몇 층? 3층 이하인 거고 됐죠? 그리고 공동주택에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 뭐 아연 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연세대라고 얘기하죠. 연세대는 몇 층이에요? 연세대 4층 이하예요. 됐어요? 연세대 4층 이하, 4층 이하예요. 660 이하고 연립은 660 초과죠. 맞아요? 연세대 입학을 연초에 해요? 연말에 해요? 학교 입학, 아니 가방끈이 짧은 건 알겠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학교 입학 연초에 해요? 연말에 해요? 3월에 해요? 11월에 해요? 3월에 하죠. 그래서 연립은 660 초과라고요. 아시겠죠? 연세대 몇 층? 4층 이하. 단독 몇 층? 3층 이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이게? 됐죠? 얘는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어요.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얘는 특이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660 초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걸어 다니다 보면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저희 동네에 보면요. 녹색 연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는 곳이겠네요. 됐어요? 학교는 쌤 그런 거 봐요. 됐죠? 그래서 요거 2개 정리 잘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660제곱미터 이하 알겠고 이건 너무 흔하고 4계층 이하래요. 뭐예요? 방금 했잖아 우리. 다 세대. 맞죠? 다중 아니죠? 자, 2번째 학교나 공장, 학생이나 종업원. 요거 뭐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봐봐. 다중주택에서는 사람만 나와요.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와요. 됐어요? 공장, 기숙사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직장인이 기숙사에서 웬만하면 잘 안 살죠? 직장인 기숙사 살아요? 아니죠? 공장, 뭐? 기숙사. 아시겠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일반 기숙사라고 부릅니다.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일반 기숙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입니다. 660 이해하죠? 맞아요? 그럼 봐봐. 거기 보면 안 돼. 거기 보면 나중에 또, 거기 보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 나중에? 거기 보면 이렇게 풀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왜 저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이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저거 봤는데, 아는데 했던 사람들은 내가 설명할 때 딴짓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지. 근데 이걸 안 봐서 그래.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렇지. 이거 뭔데요? 볼 필요도 없잖아. 이거잖아. 됐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맞죠? 3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 5번이 보시면요. 기숙사란 말이 나와 있죠? 맞아요? 위에 임대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임대형 기숙사예요. 올해 개정된 거예요. 기숙사에서 두 개로 나뉘었어요. 뭐?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 개정된 사항이 다 들어있는 문제라는 거죠. 됐어요?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부동산에 처음에 문제를 펼치면 처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법경기. 그렇죠? 맨날 많이 듣죠? 그래서 복합, 잠깐만요. 부동산과 두 번째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맞아요? 그럼 주상복합은요?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되어 있다. 맞죠? 쓰는 말이에요, 늘.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됐죠? 법률적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협의와 광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률적 개념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이건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또 뭐 더해야 돼요? 준부동산까지 더해야 되죠. 제가 준부동산에 예시를 하나 딱 드리는 게 있죠. 뭐예요? 자동차. 공시 방법이 뭔데요? 등록. 맞죠? 그렇게 해서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의 정의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 맡기고 돈 빌리면 저당권의 객체, 차가 가치가 얼만데를 평가하면 감정평가의 대상.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준한 성질의 동산들을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경제적 개념이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오케이, 자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왜 자산 먼저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산, 또 뭐? 자본. 세 번째 뭐? 부채? 생산요소. 또 뭐? 소비재. 마지막 뭐? 상품. 됐죠? 자산도 돈이고 자본도 돈이죠. 맞아요? 자산과 자본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본이 뭔데요? 내 돈. 내 돈에다가 남의 돈까지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 자산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빚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본이 얼만데? 그러면은 내 돈만 얘기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 개념이니까 다 돈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쉽게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근데 자산하고 자본 똑같은 말이잖아. 돈이니까. 당연히 경제 개념이겠지. 맞아요? 그럼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이죠. 네 가지 뭐 있어요? 자, 연, 위치, 환경부터 하죠. 자연 환경, 위치, 뭐예요? 공간. 여기에 CO 들어가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학계론 교수님이 왜 문제를 빨리 풀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경제적 개념이 다 CO 들어간 거 다 털어내시면 돼요. 한 방에.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자, CO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고 CO 들어가죠. CO 들어가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박은 뭐예요? 준부동산이야. 됐어요?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이에요? 광의 부동산. 한 카테고리 앞으로 가면 법률적 개념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CO 들어갔죠? 상품. 됐어요? 그럼 경제적 개념 뭐? 디귿과 리을과 이응이네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런 것만. 이 CO 들어갔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술적 개념에 뭐예요? 자연, 환경 요거 두 가지 있겠네요. 됐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경제적 개념이니까 다 돈이잖아. 자산, 자본. 아시겠죠? 생산 요소, 소비재. 됐어요? 4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개념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민법에서 얘기했죠? 맞아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광의가 아니고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원장님 보고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가르치니까? 민법 가르치니까. 아시겠죠? 답은 틀린 거니까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법경기는 법률적이랑 경제적은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요? 무슨 측면?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하나 정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더하기죠. 맞아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준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지. 됐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하면 뭐예요? 무슨 개념? 광의의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읽으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나오는데 왜 뒤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이게 준부동산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4번입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뭐도 돼요? 소비재가 되기도 하죠. 생산재로는 뭐 할 때 써요? 건물 올릴 때. 소비재로는 뭐 할 때 써요? 관광 가면. 맞아요? 오케이? 실제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맞아 보이죠? 얼핏 봤을 때는. 우리 제주도 왜 가요? 자연환경 즐기러 가죠. 그거 다 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소비재로도 쓰는 거죠. 왜? 관광지 가면은 토지를 죄다 소비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은 정착물 중에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요거 4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토지와 독립해서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 순서대로. 건물. 맞죠?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세 번째 뭐?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아시겠죠? 네 번째 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아시겠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뭐? 농작물. 됐죠? 오케이? 얘네는 뭐예요?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로 갖다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랑 일본만 토지랑 건물 따로 거래하는 거 알아요? 미국 가서 해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주인이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와 독립한 거 뭐?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그리고 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 명인방법이 뭐예요? 명인방법이 뭐예요?
명찰 달아놓는 거. 오케이? 나무에 이름 써놓으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해 놓으면 임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나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아시겠죠? 나무 뭔데? 명인방법 갖춘 거야? 소유권 등기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명인방법 갖추면 수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등기대가 되었으면 임목이라고 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디 공인중개사가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한 그루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관련 서비스업에 두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 모르면 다시 갈 거예요. 나 모르면 바로 간다. 관련 서비스 두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업. 봐봐, 틀렸어. 간다. 가야 됩니다. 자, 아닙니다. 부동산업을 분류하면 첫 번째 쪼개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임대 공급업이에요. 두 번째로 쪼개진 두 번째는요,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됐죠? 자, 임대 공급업은 되게 쉬워요.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에요. 됐죠?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시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근데 기출문제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개발업, 아파트 공급업. 아파트는 뭐예요? 주거용의 대표적인 예겠죠. 됐어요? 그럼 비주거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왔겠어요? 사무용, 사무실. 오케이, 사무용. 근데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 부동산에 예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요, 사업시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됐죠? 그건 똑같은 거야.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런데 관련 서비스업에 두 개 나뉘어요. 뭐예요? 관리업과, 맞아요?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관리업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거겠네요. 사업시설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업시설은 기타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개 및 대리업.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공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름 옆에 이렇게 쓰일 거예요. 업태, 형태 이러면서 중개 및 대리업.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투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몰라요? 직접 투자하면 매당이 몇 반이에요? 뭐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50일 남았는데 하면은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3학년 3반이에요. 감금이 됩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투자하면 안 돼요. 금융업 하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현행상으로는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투자는 뭐만 한다? 투자? 자문업만 한다. 자, 투자 자문업 예시를 들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제가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수익이 한 4%짜리 수익형 부동산 건물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 자문해 주시는 거죠. 사장님, 38억 정도가 있는데 요즘 4% 있으면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몇 프로? 2.8% 이런 식으로. 거짓말 같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실제 사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요? 제가 다 해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투자 자문업 이고 마지막 감정 평가업. 기출문제에 실제로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 나온 적 있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는 뭐만 한다? 잠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한 번에 보이시겠죠? 맞아요? 자,
사업시설 관리업 여기다 쓰셔야지. 이거 뭔데? 기타 부동산이라고. 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대리 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중개하고 대리업 해야 되겠지. 맞아요? 사무용 부동산 관리업.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뭔데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포함됩니까? 네. 투자업 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감금이 됩니다. 그쵸? 3학년 3반이죠. 그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맞죠? 아니죠. 감정평가업은 하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토지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 몇 번이에요? 2번이요. 답은 2번이죠. 미분리 과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명찰만 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까 이거 해드렸죠? 자, 8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다 싶으면 위에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숫자를 읽기 시작한다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나 학교론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 문제를 내냐면요. 큰 틀을 잡고 있잖아요. 숫자를 정해두고 역으로 문제를 내요. 그 말은 뭐냐면 숫자부터 읽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세요. 숫자 아직 안 읽었어요. 맞죠? 자,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죠. 맞아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쵸? 됐어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차 탄력성이에요. 뭐 분의? X제 가격의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탄력성이 뭐예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이에요. 우리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저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누가 길 가다가 물어봐요. 야, 가격 탄력성이 뭐야? 그러면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르세요. X제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란 말은 양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게 탄력성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 탄력성이 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니?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다음 문제에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의 의도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죠. 왜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가 궁금한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으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문제를 푸시는데 가격 탄력성을 정도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가격 변화율, 아파트 가격 얼마 변했어요? 10% 변했죠? 맞아요? 10% 하락할 때. 맞아요?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죠. 요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크기만 보면 되죠? 절대값이 뭐 얼마? 0.5. 답에는 없어요. 이거 찍으면 안 돼. 이거 찍으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B는 교차 탄력성 물어본 거니까. 맞아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어요? 됐죠? 비탄력적이죠? 그러면은 1번과 3번과 5번 중에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교차 탄력성 물어봤죠? X제 가격 변화 얼마 변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변했어요? 10% 하락했죠. 맞아요?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 감소했어요? 7% 감소했어요. 맞아요? 요거 탄력성 얼마? 0.7. 맞죠? 됐어요? 0.7 요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양수죠. 그렇죠? 둘 다 증가해도 양수고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 감소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 양수니까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왜 또 뚱한 표정 짓지? 큰일 났다 싶네? 자, 저 보세요. 소득은 재화가 두 개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정상재와 열등재가 나오죠. 맞아요? 제가 소득 나오면 돈벌이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정열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어떻게 해보고 대보고. 아시겠죠? 교차 탄력성 실제로 재화 두 개 나오잖아요. X제, Y제 두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도로가 두 개를 만나는 걸 교차로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재화를 비교했을 때 양수값이 나오면 뭐예요? 대체제. 음수값이 나오면 뭐? 보완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갑자기? 봐봐요. 왜 봐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며.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오피스텔 수요는요? 떨어지겠지. 죄다 아파트 사러 갔다고 이거 보면서 아파트 사자,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 그렇죠? 그럼 대체적인 오피스텔 수요는요? 오피스텔 수요는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가격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뭐예요?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너 왜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를 생각을 해서 풀어도 돼요. 오케이? 맞아요? 자, 대체제가 사이다의 대체제가 뭐예요? 콜라죠. 맞아요? 우리 치킨 시키면 뭐 와요? 콜라 오죠. 같이 먹으면 보완제고요. 이거 안 먹고 저거 먹으면 대체제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인상 쓰면 어떻게 나한테? 8번입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증가. 봐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되지. 증가. 나도 그렇게 한다 수업을. 자, 수업 무미건조하게 하시죠. 자, 수요 증가시키는 요인 뭐예요? 호우 증가, 가격 상승, 예상, 예나, 답, 기억, 디귿, 리얼. 답은 몇 번? 2번. 끝. 나도 이렇게 한다. 증가. 그렇죠.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봅시다. 이 문제를 똑같이 다른 질문을 바꿔볼게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나와요. 실제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수요 증가시킨 요인, 오케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 두 개가 똑같은 지문이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제가 8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위에 3가지랑 밑에 위에 5가지랑 밑에 3가지. 위에 5가지 뭐가 있어요? 조선인 말고 모르는구나. 큰일 났다. 공대, 상대, 예대. 이거 왜 몰라요? 내가 몇 번 했는데? 야간반에서 더 열심히 했어요. 나 진짜 억울하네 갑자기. 나한테 이럴 거예요? 집에 안 보낸다? 오늘 1박 2일 수업한다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합격을 시켜줘야 돼 내가. 그런 무거운 중압감을 들고 올라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설명드릴게요. 소는 뭐예요? 소득이죠. 잠깐만. 그렇게 안 할 거라 그래요. 소득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호도예요. 세 번째는 인구고요. 미안합니다. 인인 아니고요. 잘못했어요. 인구고요. 가격 예상입니다. 대체제 가격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소선인 예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선인 아니고, 아시겠죠? 조선인 아니고 소선인. 공대, 상대, 경상대 아니고 무슨 대? 예대. 아시겠죠? 자, 요 5가지 내용들은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됐어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맞아요?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요. 가격이 아니야. 가격 예상인 거예요. 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 사러 가야 되겠죠. 그렇지. 맞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요. 반대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 맞죠? 자, 밑에 세 가지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보완제 가격이에요. 오케이? 이자율이에요. 이거 시험에서는 금리라고 나와요. 금리. 금리가 이자율인 건 알죠? 교수님 이거 이자율이라고 안 나왔어요. 금리라고 나왔어요. 하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거래세죠. 오케이? 요거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소선인 예대 보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이고 아니고 보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선인 예대는 증가하거나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보이거는 떨어지거나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금리 떨어지고 거래세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대체재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제 가격은 떨어져야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거 특히나 가격 예상 요것도 조심. 왜냐하면 이게 시험장에서 가격처럼 보여요. 가격 예상인데. 아시겠죠? 그거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시키는 거 뭐? 소득이 늘어났어요. 수요 증가합니까? 네. 대체재 관계에 있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요 증가합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2번 지문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한 번에 넘어가라고. 대체재 가격 떨어졌어요? 수요 감소겠네. 맞죠? 대체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대체재를 사러 가겠지. 맞아요? 그러면 해당 재화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됐어요? 건축 기술의 발달이에요. 이거는 공급의 증가와 관련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뭐만 하면 야간반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야간반 더 해요 지금. 야간반 때문에 집을 못 가는데 내가 지금 속상하네 진짜. 자, 10번입니다. 거미줄 이론 나왔어요. 맞아요? 학개론에는 3대 욕 세트가 있어요. 모르죠? 봐봐 또 모르잖아. 3대 욕 세트가 있어요. 이런 수발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18이 있어요. 시장론의 학자 몇 명? 18명. 보잉 747 타고 가죠. 그쵸? 외국 사람이니까 학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동남아 느낌 나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 개별과 표준지로 나뉘는데 개별 공시지가든 개별 주택 가격이든 다 누가 한다? 시군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이런 수발은 거미집 모형. 이런 18은 시장론의 학자 정리할 때 쓰는 거고 이런 개 시군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개론 한 38번 좀 넘어오면 이런 개별 시군구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답이 보이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격 공시에 제거해서 아시겠죠?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런의 첫 번째 세트. 이런 뭐요? 수발. 아시겠죠? 이런 수발. 맞아요? 자, 탄력성 먼저 할까요? 기울기 먼저 할까요? 탄력성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뭐예요?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뭐예요? 발산형.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수렴형.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뭐? 발산형.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연습하면 돼. 수발. 아시겠죠? 이런 수발. 아시겠죠? 공부하기 싫잖아. 맞죠? 이런 수발. 아시겠죠? 수탄수, 공탄발, 공기수, 수기수.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수기발,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수발. 근데 수발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해요. 수발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자, 근데 이 문제 봅시다. A시장, B시장, C시장 중에서 뭐부터 풀어야 돼요? C시장. 왜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 풀게 1, 2, 3, 4번에 다 순환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 보라고. 맞아요?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공급이 크죠. 공기, 수. 맞죠? 이거 안 되시는 분은 물과 공기라는 뜻이에요. 물과 공기라고. 학교 선생님은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수탄? 됐죠? 둘 다 수렴형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수수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수순 답이 여기였었어요. 아시겠죠? 수요, 수렴형, 순환형이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몸으로 가릴 거예요. 요즘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칠판을 잘 못 가리는데, 양의 균형의 변화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문에서 첫 번째 원칙 뭐예요? 큰 것 골라내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세 번째, 균형 가격은 4개로 나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지.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인기가 있다고요. 됐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가격은요? 하락하죠. 인기가 없다고요. 됐어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가격은요? 하락하죠. 흔해진다고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가격은요? 올라갑니다. 귀해집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이해가 쏙쏙 되지. 됐죠? 요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 저는 그림을 그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리진 않겠습니다. 전 충분히 존중하고요. 저도 그렇게 풀었던 게 맞고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됐고요. 건축기술 발달이에요. 뭐예요? 요거 공급 증가거든요. 맞아요? 증가죠. 양은요? 증가. 공급 증가. 밑에 쓰세요. 흔해지죠.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지. 됐어요? 자, 2번부터 본격적입니다. 수요 불변이고 공급 증가예요. 어디가 많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공급 증가 변했다는 소리죠. 요렇게 꺽쇠를 하세요. 맞아요? 자, 요것만 봐. 뒤에 보지 마. 양은요? 제가 줄 치는 거 읽으면 돼요. 양은요? 흔해졌어요? 귀해졌어요? 흔해졌죠.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증가합니다. 됐어요?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 불변했어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줄 치는 거 읽으세요. 양은요? 양은 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했잖아. 양은 물어봤잖아. 양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제가 양을 계속 먼저 물어볼 거예요. 양은요? 감소했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흔해졌어요? 귀해졌어요? 귀해졌어요. 가격은 오르겠죠. 가격은 귀하니까 오르고 양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됐어요? 쉽죠 이제. 감 잡았어요? 자, 공급 불변 수요 증가. 어디가 커요? 여기가 크죠. 양은 증가. 수요 증가했어요. 인기가 있죠. 가격은요? 상승. 가격은 오르고 양은 증가하겠네. 됐어요? 자, 수요 불변 수요 감소했어요. 공급 불변 수요 감소했어요. 양은요? 양은 감소. 바로 틀렸네. 다 5번. 수요 감소했으니까 인기가 없겠네요.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네. 됐어요? 이 문제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풀었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푸는 게 조금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네. 떡새로 크기를 표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뭐보다 크다면 뭐뭐보다 작다면까지 해드릴 거예요. 지문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다면 나오면 왼쪽이 크고 작다면 나오면 오른쪽이 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Coming soon. I will be back.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자 그러면 제가 좋다. 스포일러를 하나 흘리고 가자. 보세요.
A보다 A가 B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 어디가 큰 거예요? A, B 중에? A, B 중에 어디가 큰 거예요? A가 크죠? 맞아요? 그럼 A에 있는 증가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양에 대해서. 맞죠? 그럼 A가 B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커요? B가 커요. 크다면은 왼쪽이 크고 작다면은 오른쪽이 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쓰면 되겠네. 증가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수요 증가면 인기 있으니까 가격 오르고 수요 감소면 인기 없으니까 가격 떨어지게 되겠네요. 됐어요? 스포일러 하나 흘렸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볼 거예요. 균형의 이동 문제였었습니다. 아시겠죠? 교수님 이렇게 배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균형의 이동 문제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갑자기 어디서 썼더라? 뭐지?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어디서 쓴다? 균형의 이동 문제에서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11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 문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간이냐 시점이냐 차이죠. 맞아요? 저량은 뭐예요? 기간이냐 시점이에요? 시점. 그래서 기간을 묻고 싶으면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 동안 물어보면 뭐예요? 유량이죠. 그래서 요거 암기 코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말고 단인 이렇게 해요. 이 제자 말고 저 제자가 학개론의 달인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제자가 보통 단인. 이 제자 말고 무슨 제자? 저 제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요, 저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재는 뭐냐면요, 재고예요. 자는 자산, 가는 가치, 주택 보급량, 돈 왔다 갔다 하는 통화량. 단기니까 당연히 시점이겠죠? 맞아요? 현재 인구, 현재 지금 인구 얼마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1년 동안 인구수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인구, 지금 인구 얼마니?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싶은 게 저량이었던 거예요. 됐죠? 자, 통화량 맞아요? 네.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죠. 유량이에요. 맞아요? 자본 총량. 이거 다시 물어볼까요? 너 지금 주머니에 돈 얼마 있니? 이 뜻이에요. 자본이 내 돈이라며. 지금 돈 얼마 있니? 이 뜻이에요. 자산, 자본 여기 있잖아. 그렇죠? 자, 주택 재고. 지금 주택 재고 얼마인데. 지금 주택 보급이 얼마가 됐는데. 아시겠죠? 보급량 실제로 102% 정도 나와요. 100% 넘어섰어요. 영업 현금 수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맞아요? 옳은 것은 몇 개예요? 4개죠. 4개 하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잠깐만. 제가 오전반에 이걸 해드렸는데 영업 현금 수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쓸게요. 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흐름이라고도 얘기해요.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수지가 뭐의 약자예요? 수입과 지출이죠. 맞아요? 그리고 매각 현금 수지. 영업 현금 수지가 뭐예요? 유량이라면서요. 맞아요? 영업 현금 흐름이 유량이에요. 그죠? 매각은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왜요? 지금 판 거잖아. 맞아요? 영업 현금 수지 10가지 얘기해 주세요. 영업 현금 수지 10가지 얘기해 달라고 순서대로. 네라니요. 네? 영업 현금 수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 터지게 부르는 거 10가지 뭐냐고요? 그렇지. 가공기,
아이고 위에 너무 크게 썼다. 됐죠? 됐어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이거 따져요. 나중에 혹시 자영업을 하시면 이걸 따진다고요. 뭐가 필요한데요? 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1년 동안 영업을 해봤더니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능? 총소득. 빼야 돼요. 뭐 빼요? 공실 및 불량부채. 맞죠? 불량부채가 야반 도주한 거 다 불량부채로 처리하는 거예요. 월세 안 내고. 아시겠죠? 기타 소득도 하고. 기타 소득이 원래 예전에는 자동차 수입이나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있었어요. 특히나 좋은 건물들은 꼭대기에 전광판 있죠. 그거 다 기타 소득이에요. 특히나 위치 좋은 데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맞아요? 여기서 뭐 빼요? 영업 경비를 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순영업 소득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 돈 빌렸으면 그쵸? 그럼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올 거고 영업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업할 때 영업 경비에 추가라고 집어넣어서 순영업 소득을 낮춰야 세금을 덜 내요. 왜요? 영업 소득세에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순대도 하고 이감 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영업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영업했더니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부동산 가지고 영업을 했더니.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뭐예요? 부동산을 파는 거지. 이건 영업을 한 거고 내 부동산 가지고 운영을 한 거고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불러주세요. 몰라요. 매매, 순미, 세, 자, 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팔았으니까 가능총소득이랑 기타는 없죠. 맞아요? 첫 번째 매가 뭐냐면요. 매도, 가액. 얼마에 팔았니? 이거예요. 빼는 거예요. 매도 경비를 빼야 되겠죠. 이 매도 경비에 우리가 받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집 매매할 때. 아시겠죠?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순 매도 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아니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비 빼면 순 매도 가액이 나온다고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경비 뺐으니까. 그죠? 그리고 빼기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갚아요. 돈 빌렸는데 못 갚은 거 갚는다고. 잔금 갚는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자, 세전 지분 복귀액을 말을 잘라볼게요. 세금을 내기 전에 내 돈으로 돌아온 금액. 감 잡았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어요. 맞아요? 그리고 12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을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거에 대한 뭐 내는 거예요? 자본 이득세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본이익세 내면 뭐가 나와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매각 현금 수지와 영업 현금 수지는 잘 구분해서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보게 될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학개론 쌤이 이거 다 해본 거지. 실제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업 현금 수지와 매각 현금 수지는 유량이고 매각은 저량이다. 왜? 매각은 지금 현재 파는 거니까. 됐죠? 얘는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업 현금 수지와 매각 현금 수지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본 시험 가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실 때 이거 제발 앞 페이지에 쓰고 풀라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10초도 안 걸리니까.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까지 커버할 수 있냐면요. 최소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말이 있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면 영업 현금 수지. 근데 제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해요? 하나 배를 가르죠. 어디에 배를 갈라요? 그렇지. 누군가 대답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 됐어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겠죠. 빚진 거 감당할 수 있겠니? 네, 감당이 됩니다. 뭘로요? 순영업소득으로요. 밑에 뭔데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맞죠?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하면요. 원리금 상환액, 원금 더하기 이자, 저당
지불액. 그렇죠? 다 동의어예요. 아시겠죠? 특히 학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과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동의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12번까지였습니다. 저희 5분만 쉬셨다가요. 13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5분만 쉴게요.